자, 그러면 다준다 연구소와 우리 정치 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정치 토크쇼 7번째 시간, 부동산 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어봤고요.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 핵심이 전세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이 국회 그 연설을 하면서 이슈가 됐잖아요. 저는 뭐 세입자입니다, 뭐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었는데, 이 임대차 3법,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전세난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건 제가 한 10년 전에 부동산 출입 기자할 때도 썼던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사실은 전세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제도가 자연스럽게 세계적 트렌드에 맞게 없어지고 있는 중인 건지, 이 어떤 이 전세난의 원인 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전현희 기자부터. 이제 사실 그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사실 조금 부족한 설명 같고요. 일단 임대차 3법을 정부가 왜 도입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갭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갭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갭 투자를 한다는 거 의미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세 공급이 하나 늘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갭 투자 자체를 억제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갭 투자를 규제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이어지는 거는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결국에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고, 그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가 오른 것,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의미가 된 건데,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결국에는 중산층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의미로 저는 다가가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 전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좀 어렵다. 왜냐면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 뭐 전세 보증금 받아도 이게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많이 전세에서 월세로 다 전환되는 그런 대세적인 부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뭐 부동산 실책이 있었지만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법이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불을 지폈다. 임대차 3법에 불을 지폈냐면, 지금 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전세가 공급이 지금 촉소되고 있는 상황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기존 세입자는 보호가 됐지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요. 새로 신규에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들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을 지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있겠죠. 우리 유명정 사장님. 네, 갭 투자를 막아서 전세 시장에 불이 붙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라고 해서 엄청나게 근데 세금을 때려 부어가지고 근데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사실은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시장을 동결시키고 공급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세난이 온 거죠. 전세 시장은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전월세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은행에 넣어도 수익이 없어서 이걸 월세로 하는 현상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이 정부의 어떤 다주택자 때려잡는 정책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시장을 동결시켜 버림으로써 전세난을 아주 극악하게 만들어 버렸고, 임대차 3법은 거기다가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 겹치면서 발생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건 뭐 그런 거잖아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든가, 또 호텔을 개조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주택 뭐 그런 걸 공급하겠다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온 좀 기상천외한 대책들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김원준의 뉴스공장 들어보니까 그 김원준 씨가 직접 가봤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호텔 개조한 집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뭐 같이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밥 같이 나눠 먹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공통 화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서로 이렇게 음식 남은 걸 뭐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는 뭐 대안적인 새로운 주거 형태다. 뭐 1인 가구들은 그렇게 살아도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현주 기자님? 되게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워낙 제가 세계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 아, 그렇구나. 제가 단톡방에 하나 기사를 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되게 1인 가구에 한정된 얘기고 이제 1인 가구 말고 좀 전용 면적 59제곱이나 84제곱 그러니까 조금 가구한 수가 있는 얘를 이제 타겟팅해갖고 중형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게 몇 년 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시프트라고 시행했던 거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도입을 했다가 폐지를 수순을 밟았어요. 근데 이제 시프트가 뭐냐면 주변 전세금 시세의 80% 정도만 내면은 20년 동안 최장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되게 전세형 임대주택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짓겠다. 지금 요즘의 말이랑 비슷해요. 13년 전 얘기랑. 네. 자, 근데 이제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외면받았어요. 2011년에 부로구 천왕동의 천행 이펜하우스 5단지에서 114제곱 시프트가 다 미달, 1순위 미달, 2순위 130가구 57명만 접수해서 그러니까 미달이 났어요. 미분양이 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인기를 못 끌었냐 봤더니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제 임대주택인 만큼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장 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공공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문제가 소득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시프트 이제 만약에 이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이제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대략 뭐 이 정도 기준이에요. 보통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레미안 신반포 페리스 시프트는 6억 880만 원에 공급이 되는데 이때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봤더니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8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한 명에 160만 원 벌어야지 이 집 들어올 수 있는데 6억짜리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 했을 때 사실상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이 가구가 거의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했던 얘기도 서울시가 정한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및 관리 주택에 따르면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당시에 비슷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다.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공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진국 목사님. 예, 저는 지금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이제 보수정권 때는 어떤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크게 언론에서 보도되냐면 지옥고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 사는 진짜 주거 빈민층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엄청 확대돼서 여론이 이제 올라오고 이게 어떤 주택 복지로 이어진 이런 담론이라면 지금 20, 30대 영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20, 30대 영끌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끌어모을 여력이 있는 사실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 안에 주택을 구입할 정도면 적어도 이제 몇 억 정도는 부모님한테 받거나 자기가 이제 정말 전문직 정도 되거나 아니면 뭐 되게 대기업 정규직의 대고소득자거나 뭔가 계층 상승이 하여튼 가능한 그런 계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못 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 주택 정책의 특징은 보면은 그러니까 주거 빈민 계층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이 중산층 계층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마치 인구공 때도 사실 정규직 되고 싶은데 청년들 정규직 되고 싶어 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걸 청년들이 반대하면은 왜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거 반대해? 약간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낮은 계층에 대한 이런 건 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승하고 싶어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옳지 않아. 약간 이런 기조가 꼰대 정권이 맞지. 풍기하는 이게 조금 사실 중산층이 지지를 그쵸. 가장 많이 받은 정권이면서 굉장히 예. 중산층한테 꼰대질하는 예. 정권이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요구와 다르게 이제 호텔형으로 공급하게 되면 사실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주택인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난받을 부분이 있지만 또 정말 그 호텔형 거기가 정말 싸고 진짜 지역구나 이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한 친구들한테는 거기 월세가 싸다면 진짜 정말 좋은 주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다양한 계층이 있다. 이걸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세가 싸다고 해도 한 30만 원 정도 한대니까 예, 그렇죠. 민간 50만 원보다 좀 싸긴 하지만 예. 뭐 그것도 좀 엄청 싼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우리 강민구 이사님. 저는 지금 그 1인 가구 전세난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가족들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지금 전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3, 4인 가구. 네, 3, 4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3, 4인 가구가 거기서 살아가려면 주위에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그 유해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하고 있는 데는 이제 공법상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유해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 주로 아파트가 필요한 데는 제2종 일반지구, 제3종 일반지구거든요. 상업지 옆에. 여기에 그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원도 있고, 이런 데서 지금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상업지나 준주거 내에서 되다 보면, 1인 가구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있는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 유해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공급을 지금 절대적인 양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만들어서 여기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경 이사님. 예, 연간 그 작년에 그 신혼부부 결혼한 신혼부부 수 24만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만 한 12만 정도 대략. 예. 12만 명은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호텔에 살면 확장성이 없어요. 애도 낳고 이제 이래야 될 가정들이 이건 수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20, 30대 청년 1인 가구가 있고요. 이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중에 상당수는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이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주거 유동성이 높은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1인 가구는 뭐냐 60, 70대 고령층 1인 가구가 증가해요. 근데 이 고령층 1인 가구는 호텔식 이런 형태는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주거저축을 도대체 누구의 타겟에 맞춰서 지금 공급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거는 상상 속의 낭만고양이급의 그러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어준 씨 같은 삶을 사는 네. 자유로운 영혼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 다음에 또 신용대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수요 억제책, 이 정부가 계속 꾸준히 추진해온 게 수요 억제잖아요.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를 타겟에 맞춰왔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1000조 원대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1600조가 넘게 되어 오니까, 이 가계부채 이거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억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진보 쪽에서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있었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또 최경환 부총리가 그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하면서 신용대출을 더 확대시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이거를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라는 표현으로 유병정 이사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그 부분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가계부채 문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 비율이 사실 전 월세 이 주택 관련된 이 가계부채가 사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 신용 관련된 부채가 높아지면서 통계치를 봤을 때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나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다. 그럼 왜 신용대출이 늘어났냐? 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난 거예요. 부동산 네, 그리고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신용대출이 늘어났으니까 주택 대출 규제해야 돼. 이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경제 상식의 ABC가 안 되는 정권이구나. 아니, 왜 이렇게 했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택담보대출은요, 은행에서 부실을 떠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나도요, 가계부실로 직격탄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요, 주택담보대출 부실은요, 완충을 하게 돼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돼 있어요. 물론 그 집은 뺏기지만 그렇죠. 경매자가 다른 사람.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산만 뺏기면 되는 건데요. 근데 신용대출은요, 개인의 신용을 갖다 박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개인이 중산층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신용 부실로 되고요. 신용 회복이 돼도요, 금융권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개인이 다 떠안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이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시 복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 이사님. 저도 지금 똑같이 생각하는데 일단 신용대출을 억제를 한다는 것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못 받거든요. 그건 전제가 뭐냐면 양극화의 시작이에요. 정부가 양극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신용이 없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두 계급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건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 한번 할게요. 강남은 15억 이상 되면 강남은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그 종부세를 낼 수 없는 강남 사람들은 밀려나고 지금 앞으로 살 사람들은 최소 15억 이상 현금 들고 온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규제 역설이 됐듯이 앞으로 그럼 이게 3년, 4년, 5년 지나가게 되면 강남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밖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양극화를 만들었냐? 이것은 정부가 만든 거죠. 왜냐하면 자산 있고 신용 좋은 사람들은 강남 살고 대출을 안 해주는 저신용자들은 강남 근처에 살 수 없고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도 종부세나 재산세가 너무 보유세가 높아서 결국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양극화를 만드느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 예, 저도 이제 앞선 패널분들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들지만 어떤 기존의 어떤 초이노믹스라는 그런 어떤 은행 대출을 통해서 그 주택을 구매하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상 이 가격을 받치게 되는 전세로 이걸 받쳐서 또 갭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받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이걸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가격 부채 너무 지금 과다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봐도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데 이거를 너무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성들 오히려 진짜 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이 어떤 비율을 조절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정책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딱 그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 딱 1억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신용대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용대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이제 자기 연봉에서 1.5를 받을 수 있다고 봤을 때 한 6, 7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정도나 좀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 사실 그 정도쯤이에요. 그럼 사실상 대략 우리나라의 한 10%, 상위 10%의 소득자이고 어찌 보면 개천에서 가장 용이 날 수 있는 최상층? 원래 가진 금수저가 아니라 대략 은수저나 동수저에 사는 은수저 끝자락에서 금수저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 사람들 타겟팅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절망에 빠뜨리는 정책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일단은 정책 자체가 나쁘고 좋고는 차치하고 애초에 그래서 실효성 자체가 되게 미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실제로
이 이상의 대출,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1억 원 자체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물론 한 10%꽤 많긴 하지만 많지 않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심화시킨다는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이미 그러면은 대출이라도 그나마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마지막 탈출구? 마지막 사다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이제 그러면 신용대출이 아니라 부모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저 이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딱 이제 세대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나, 물론 뭐 공부를 해서 이게 뭐 아무튼 그것도 이제 되게 얘기할 게 많지만, 그 친구들이 딱 신용대출 1억 받고 주담대 끌어가지고 부모님 돈 대략 얼마 받아가지고 노원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6억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막는다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거의 핵심은 부모 돈이 올 수 있냐 없냐, 네. 부모 돈이 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영끌이 되냐 안 되냐의 핵심이라, 결국에는 이제 부에서 양극화를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얘기로 넘어갈게요. 내년부터 뭐 종부세 폭탄이 쏟아진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보수 유튜버들은 뭐 집가 진게 죄냐, 뭐 집가 진 주택 산 사람들은 ATM기냐, 세금 내는 ATM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난리가 나서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부세를 올리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던 방향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이렇게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부동산의 특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변제할 필요도 있었고, 뭐 그런 측면이 들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있는 자들의 어떤 엄살인지 아니면 합리성을 가진 어떤 비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현 기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제목이 뭐냐면, 네. 제목 딱 들으면 답이 나오는데, 네. 서울에서 가장 싼 동네 금천구도 3년 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홍보를 살짝 하자면, 땅집고에서 텍스맵이라는 세금 계산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지의 어떤 종호수를 누르면 우리 집에 계산 얼마 5년 향후 5년간의 보유세를 계산을 해주거든요. 종부세랑 재산세랑 두 개 합쳐서. 근데 이거에 따르면 금천구에 이제 대표 단지 이제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근데 이미 자체가 지금 11억 4,500만 원에 84제곱이 전용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일단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120만 원 납부를 하는데, 이제 2022년부터 재산세 280만 원이랑 별도로 27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상 금천구가 낸다는 얘기는 서울의 웬만한 단지들은 다 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예, 저는 사실은 내년부터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보유세를 그렇게 많이 인상하지 않았다. 뭐 공시지가 인상을 뭐 차츰 2030년까지 인상한다,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직도 저는 부동산의 과세 체계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종부세를 이제 그렇게 통과시키고 이제 그때 엄청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사실은 좀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얘기한 대로 좀 거래세는 좀 낮추더라도 보유세를 확실히 올려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조금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문재인 정부는 좀 지금 요 정도 보유세도 이 정도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거 보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민구 기자님. 저는 종부세로 인해서 저가 아파트를 폭등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가 아파트를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강남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강남에 못 들어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풍선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부세를 늘리니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또 오르고 나니까 그 밑에 단계 아파트들이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또 올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고양시가 그동안 고양시하고 파주가 가장 쌌는데, 파주가 지금 10억대 왔어요. 운정 3지구 같은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가주택 강남을 잡는다고 종부세 세금을 늘리니까 투자자들이나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그걸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하향 풍선 효과에 의해서 전
서울, 경기, 인천 모두를 올려버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강남이 오르는 것을 사실 정부가 집중할 게 아니라 강남이 오르면 그 세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공공에서 많이 감당을 해줘서 저신용자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 주택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왜 부자들한테 정부세 매기고 집 못 지게 하고 해가지고 이게 풍선 효과를 인해서 진짜 살아야 되는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세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공시지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비율이 올라가요. 공시지가 비율도 올려요.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낼 돈 없으면은 집 팔아라. 집 팔아라. 예, 그냥 그런 정책입니다. 강제로 집을 팔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또 거래세인데 그러면 그 집을 팔아라. 근데 거래세가 너무 높지 않느냐. 네. 근데 거래세를 그러니까 낮춰주라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나 뭐 전에 국토부 차관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거래세를 낮춰주면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했던 거에 대한 어떤 초과 수익을 그냥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하면 돈 버네라고 하는 기존의 상식을 강화시켜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거래세를 못 낮춘다는 주요 논거잖아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정부가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시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본주의 개방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기능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시장 기능을 아예 거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에 있는 보유를 전부 다 공급으로 다 바꾸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주식시장에서 거래세가 개미가 사던 법인이 사던 기관이 사던 외국인이 사던 거래세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장에 들어갔다가 손실 본 사람도 있고 수익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래 버틴 장기 가지고 있는 사람 수익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가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히려 더 정부의 문제가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시장 행위자로서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건 나쁜 수익이니까 가져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세금을 내면 수익이 있는 건 세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받으면 정부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건데 얼마를 냈느냐까지를 규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다무리 강민기사님. 저는 이제 그러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격을 올렸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거래 못하게 갖은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장시간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왜곡이 돼버렸거든요. 강남이 왜 이렇게 올라?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같아요. 강남 대체 신도시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강남 대체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하철이 많이 뚫려 있고 가장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지하철을 계속 뚫어줘요. 그러면 이 정부가 만약에 그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삼성동에 국제무직으로 안 만들었어야 돼요. 국제무직으로 만들고 거기다 GTX A, GTX C 다 놓고 그 다음에 유리신사선 다 놓고 나서 또 교육 여건도 좋잖아요. 네. 고등학교도 많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집값이 올라서 잡는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가만히 그냥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동네에. 가만히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은요, 민간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요. 왜냐하면 모든 허가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삼성전자가 못 뚫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자체하고 국토부에서 다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을 잡고 거래세를 잡으려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시장이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한 걸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주택자나 부자들을 나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근데 다주택자들은 잘 보시면 90%가 지금
민간 임대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장을 왜곡시켜 보니까 전월세가 그냥 폭등했는데 왜 이 시장을 보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는 사람, 이 이익을 자꾸 침해를 시키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소비가 안 살아나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늘려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내느라고 돈을 아무도 못 써요.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한 가지. 추가 한마디만. 그래서 나쁜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소비들을 안 하고 있으면서 사실 위기의식이 있어서 나쁜 저축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더해서 종부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 저축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또 악영향도 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정부가 약간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한 사인을 보내지 않고 뭐 이거 생기면 이거 들어맞고 저거 생기면 저거 들어맞고 막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그 기존의 정책 좀 잘못됐고 인정하고 거래세 좀 낮출 테니까 팔아라. 이래야 조금 그래도 시장이 안정이 되지. 지금 인상이 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세를 조금 내려주면은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팔려는 사람 매물이 생기고 그러면 또 가격이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패닉 상태에서 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소수의 거래가 그 가격을 형성해버리는 맞아요. 형국인데 한 건 되면 그냥 그렇죠. 그 동네 다 올라오는 그렇죠. 이제 가격이 인하라는 건 사실 이렇게 몇 건을 만들면서 그 대세를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다주택자가 절대하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잘 시장 참여자로서 잘 설득하고 유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이제 부동산을 인상시킨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고등학교들 특목고들을 없애는 그렇죠. 정책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줬더라고요. 이게 또 강남 전통 예. 명문고로 몰리게 하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합적이더라고요. 현현이 기자님. 저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대책으로 넘어가 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뭐 이러면서 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신 존 봉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이 선생님께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라. 부동산보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성장률이 높다. 주식은 100배도 오른다. 근데 부동산은 기껏 올라가야 얼마 오르느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해라. 라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엄청나게 정보를 면서 강의를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죠. 네, 저도 최근에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투자는 많이 안 했지만.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우리가 부동산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는 실수로 그럼 주식을 좀 해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 입장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현 입장에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주식 그러셨군요. 이제 왜냐면 저도 사실 지금 아직 초년생이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목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이 졸리 씨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좀 자기 배반적인 부분이 있는 게 그거는 제가 알기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는 H증권이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건 사실 뭐 이렇게 별로 논점 이탈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일단 주식은 저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 불안정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 10년에 한 번씩 폭락하잖아요. 네. 그때 한 번, 2008년에 한 번, 뭐 네. 코로나 때 또 한 번 뭐. 그리고 적어도 약간 부동산 시장이 한국에서는 좀 더 안정성이 높다는 건 좀 되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이 정도 정리가 됐어요. 최시영 국장님. 예, 근데 20, 30대한테는 별로 뭐라 해야 되나,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사람값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당연히 뭐 주식 투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좀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건강한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보기에 과연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유동성이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엄청 몰리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밝게 전망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예. 강민구 기자님. 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제기했듯이 우리나라 사회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경제를 배우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는데 금리가 뭐고 환율이 뭐고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주식 투자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금융 지식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렇죠. 왜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왜 실적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지식 바탕하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가 이제 수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씨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금융을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우리나라 전국토가 70%가 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여러 나라 가보면 평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가지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수요가 쟤네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경제 있습니다. 체계학적 요인까지 있다라. 네. 이명경 이사장님. 네, 일단은 그 거래가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주식시장은요, 그냥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어요. 그냥 당일날 샀다 당일날 팔 수 있습니다. 집은 당일날 샀다 당일날 팔 수 없습니다. 예, 1년 뒤에 집 팔 수 없어요. 최소한 뭐 몇 년씩 보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팔 수 없습니다. 상대 대상자도 있어야 되고요. 시장이 사실은 이 유연성이 부동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장기 투자하면은 자산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주식시장에 진입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만 올라요. 예, 올랐다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져. 그러면 또 손실 나요.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나? 던지면 죽는 겁니다. 손실 확정이기 때문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면 파란색 글씨가 계속 뜨잖아요. 파란색. 아 정말 파란색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비율 뭐 1대2예요. 파란색이 더 많아. 네, 힘듭니다. 이거 근데 부동산을 뭐 20개 30개 보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동산 두세 개 뭐 해봤자 하나 주식을 하나만 보유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주식 10개 종목 뭐 20개 정도 이렇게 사거든요.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정말 멘탈 좋게 쭉 가져가면 되는데 두 번째는요 배당 수익의 문제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률이 굉장히 짜요. 최근에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자 배당을 올려서 분기 배당을 처음으로 요새 이제 올해 들어서 분기 배당 합니다. 저도 조금 받았어요. 몇천 원.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아요. 분기 배당 받으면 몇천 원. 야 커피값 나왔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근데 대다수 배당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 제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은행주들인데요. 그게 보통 배당 수익률이 지금 들어오면은 한 4%에서 5%까지 나와요. 그거 괜찮죠? 근데 주식시장에서야 4, 5% 수익률 보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수익이요 연간 5% 이상 나지도 않아요. 사실 부동산 시장 장기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맞죠. 배당 수익 따지고 장기 보유하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다수의 개미들은 아직도 코스닥 주식을 사고 단기 매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안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 운용 비율이 다르다. 레버리지를 부동산은 담보대출, 전세 막 이렇게 끼고 레버리지 엄청나게 해가지고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주식을 1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규모에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하게 해요. 떨어질 거 예비하고 막 주식 없는데 막 팔아. 개인은 공매도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그 정보량에서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처절하게 깨졌던 개미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부동산은 시장에서 승리했던 개미들의 기억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 어떤 공동체에 축적된 이 기업들은요 깨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중반부로 왔는데요. 아까 우리 청중 중에서 질문 나온 지역균형 발전 얘기 그거 한번 좀 해볼게요.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얘기했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프린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뻐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최근에 물론 법원 판결이 안 좋게 나와서 좀 힘들어졌지만 왜 그리고 또 지역균형 발전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 지역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개념이 없이 했을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크맨으로서 쫓아다니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균형 발전 2기 시즌2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시즌2.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주가 가능한 그냥 옛날에 공공기관 하나만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뭐 교육이나 뭐 그런 의료 여건까지 넣어서 정주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후보 시절에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뭐 동남권 균형 이런 건 메가시티는 없었지만 근데 왜 이게 정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아젠다가 실종되고 그리고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정책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지역균형 발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현희 기자님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언할 수 있는 게 그 이제 세종으로 정부청사를 옮긴다고 그러면 세종도 어찌 보면은 저는 수도 이전을 하면서 균형 발전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세종시에서 주변 수요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뭐 무슨 대전이라든지 아니 대전은 그나마 좀 큰 도시니까 그런데 청주라던가 지금 정확하게 제천, 진천, 뭐 충청도에 있는 다 세종시로 몰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균형 발전이 나는 또 다른 불균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메가시티를 아예 그냥 광역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관광 수요로 남기던지 그러니까 좀 더 차라리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어설프게 균형 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차라리 그냥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수 지사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그걸 중앙정부가 갖지를 않았다는 거죠. 최시영 기자. 예, 저는 균형 발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와 함께 좀 분권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중앙, 서울에만 모든 것이 지금 몰려 있는데 이게 정치적 권한도 이 권한이 권한이 조금 내려간다면 전 지방 발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강민구 기자님.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지방 갈 바에 외국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서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판교를 태코도밸리를 만들면서 지식정보센터를 만들면서 유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국으로 우리나라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애지가는 지역은 그 과밀 억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업시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너무 억제를 해놓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다 외국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수출해서 번 돈이 우리나라로 직접 유입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그 부작용이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서울과 베이징, 도쿄, 런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도시 대 도시의 경쟁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이라든지 지방은 크게 가서 집중화 시켜주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에서 집중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대중공업이 R&D 센터를 울산에 만들지 않고 판교에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 축적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안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이 교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이쪽으로 모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정 기자님. 다음 질문까지 연동해서 네. 누가 차기 국토부 장관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를 원래 마지막 질문인데 거기까지 묶어서 다시 좀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부산 북갑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또 친문 핵심이죠. 네, 경남의 김두관 두 사람 중에 하나 세워라. 전 경남지사. 네, 전 지금은 경남지사. 김포 국회의원. 네, 그렇죠. 다시 또 경남 또 갔죠. 네, 그래서 김두관 그 사람도 세워서 김경수 밀어서 같이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빨리 좀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경남 쪽에 힘 있는 유력 정치인을 아예 국토부 장관으로 네. 앉혀서 네. 지방 균형 발전을 그 사람 중심으로 네. 세게 밀어라. 네, 좋은 일단 아이디어네요. 일단 지금 저는 중부권에서는요 세종시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있는 도시는요 무조건 발전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나오니까요. 과천에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네. 대전도 정부청사가 있고 대전이 사실은 그 R&D나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왕창 들어와가지고요.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요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앞으로 세종에서 명문고가 나오고요. 세종에서 주요 대학 들어가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병원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집값 요새 완전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부권에서는 대전, 세종이랑 오송, 청주 이렇게 묶은 벨트가요. 그리고 KTX로 거의 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부권은 그 정도에서 계속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부지방이 지금 거의 굉장히 문제인데 서남 남부지방은 쪽, 호남 쪽. 예, 미안하지만 사실 광주 쪽은 동력이 굉장히 약하다. 광주, 목포, 나주 이렇게 다 묶어도 사실은 부산 하나랑 경쟁하기도 어려운 정도 인구이기 때문에 사실 광주, 전남 쪽은 좀 당분간은 메가시티로는 가기는 좀 어렵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산 동남권으로 왜냐하면 지금 부산 쪽에도 호남 인구가 30%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부울경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수도권의 대칭축으로서 만들면서 남부지방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 수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부산대 그리고 이 울산 과학대 있고요. 그리고 포항에 포항 공대 있고요. 예, 그리고 대전에 자이스트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구 과학대. 전 지방 인재들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R&D 자금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외국계 인재들을 엄청나게 유치해서 실리콘밸리 전략을 해야 된다. 인도 사람들. 네. 그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나 우리가 전략적인 거점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특혜 비자 주고 외국 인재들도 맡갖고 외국인들이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저는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강민구 의장님, 그 차기 국토부 장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정리 발언해 주시죠. 저는 뭐 어떤 사람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장주의자의 국토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규제예요. 규제를 하면 되게 쉽죠. 근데 시장은 그 규제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유럽 같은데 모든 나라가 그 규제로 인해서 모든 집값을 잡고 모든 경제 부작용을 다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진국들이 많은 규제를 통해서 그 규제가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을 이 선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서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지 말고 정부는 심판을 봐야 되는데 선수로 가가지고 자기가 축구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심판은 심판을 봐야지 왜 선수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시장이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옛날에 우리 지금 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15,000불 시대에 집을 지금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0,000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그 30,000불 시대에 걸맞는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디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은 베이징이나 상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뉴욕 같은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낙후시켜버려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옛날에 무역을 하면서 다녀고 봤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못한 나라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차기 국토부 장관은 저는
시장을 중시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시용 부장님. 예,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제가 추천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 경제 민주화 그렇지. 규제 이 황금 비율 이걸 맞춰서 아니 거기다가 그분은 사실은 탈당만 안 했으면 민주당이 그렇죠. 총리를 할 만한 그럼요. 분이죠. 거기다 정책 안정성까지 국토부 장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 네, 그렇지.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협치. 우리 전현희 기자님. 아니, 저도 누구를 지칭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이제 아까 강민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일 공감이 됐던 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딱 한 치안만 내다보면 바로 풍선효과 규제의 역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 저도 이거 나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말 저는 그러면은 그 순간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5년, 10년을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오늘 정리가 많이 됐고 되게 유익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아마 이번 정부는 이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많이 있거든요.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대선 캠프나 뭐 이런 데서 영상 보시고 정책 만들 때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용정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했던 김혜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분이고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부경 메가시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자기 부산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낙선했잖아요. 그래서 뭐 쉬고 계시는데 젊은 정치인한테 또 약간 비문이잖아요. 내경과에서 혼났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오히려 맡기면은 오히려 이제 분위기 전환도 되고 또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힘을 확 실어주는 효과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발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정치 모임과 다중다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